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2월 8일 원자력 테마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장이었고요. 증시 동향은 보지 않고 이제 향후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휴장도 있고 원자력 테마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주요하게 집중했던 부분은 SMR이었습니다. 그 SMR이 이번에 선박 관련된 SMR이 시장이 뜨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라는 그런 국가가 이 SMR을 개발을 성공했고, 특히 그냥 SMR이 아니라 부유식 SMR을 개발을 성공해서 지금 이제 상업운전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바다에만 띄운 것이 아니라 향후 북극해에 대한 패권까지 러시아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패권 싸움에 있어서 러시아에 밀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부유식 SMR에 대해서, 특히 북극해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린란드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의 주요한 또 에너지 개발 계획 중에 하나가 이 부유식 SMR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대미 투자에 있어서도 이 부유식 SMR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은 좀 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주식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태양광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광 제외하고는 나머지 에너지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태양광은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가 이제 태양광을 활용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발언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머스크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과 만남을 가진다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면서 향후 계속 이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품을 좀 견제를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도 좀 경쟁력이 있을 거다,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머스크가 생각하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핵심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야지만 효용이 있는 거고요. 지상보다 가격이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태양광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보다 중국산 태양광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태양광의 사용 비중이 높아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쏠림이 좀 태양광으로 갔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대미 투자 협상에 있어서 원자력 협상이 최근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런 협상을 계기로 해서 원자력 테마가 좀 힘을 받을 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급 쏠림 말고도 일단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에너지 모든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 크게 올라갔다가 이런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여전히 괜찮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다시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을 메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이런 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 금값, 음값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에서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죠.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니 은값이 폭락하고 금값도 폭락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지표들이 이런 지표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지를 먼저 보면 향후 이제 증시에 대한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 워시인가요? 처음 이제 지정된 그 연준 의장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지정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될 텐데, 최근에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가 될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그 움직임들은 조금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이 핵 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중동에 대한 전쟁 구조감이 좀 커지는 듯 해소되는 듯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이 전쟁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이 지구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는 AI라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유동성 자금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한 상황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요. 푸틴이 트럼프의 1경 7,580조 원의 경제 협력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제 주권 거래를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이런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GDP 4배 넘는 12조 달러 규모의 그런 이제 광물, 에너지 개발이 포함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자체가 좀 불편하죠.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협상을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이제 이 기간을 정하고 전쟁 종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3자 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소식들이 하나씩 언급이 되는 걸 봐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경제 협력이 이제 성공될 경우에는 이제는 뭐 러시아가 에너지를 시장에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좀 풀릴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GDP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 압박을 받던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전 세계에 대한 에너지가 풀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혹은 우라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같이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지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완화로 이제는 11월 중간 선거 때 본인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재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재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에너지 플랜트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건설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준비를 하고요. 여러 가지가 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종식을 6월까지로 지금 타겟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곧 이제 4개월 안에는 그런 소식들이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여전히 좋은 상황으로 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전쟁이 종식되면서 인플레가 떨어지고 이제는 재건에 대한 그런 기회가 생기는 상황,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됨으로써 AI에 더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AI 관련된 기업들, 이 산업 분야가 상당히 크게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올 상반기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월 12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에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월 12일은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승인을 한다면 그 다음 이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혹여나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25%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25% 압박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한 번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대미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통과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25%도 또 15%로 낮춰지는 형태로 가겠죠. 아무튼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려왔다 올라갔든 간에 아니면 바로 통과를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느냐?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화가 되는 시점, 그죠? 그 구체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어떤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건지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픈되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핵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작년 5월 같은 대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이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유동성 문제도 좀 있었지만 시장 전체가 AI 지출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만 되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엔 예상보단 좋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좋았지만 뭔가 투자비가 많다. 그래서 회수하기에는 이 정도 매출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기사를 내는 그조차도 어떤 명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와서 수익을 많이 보는 이 입장에서 언제 팔지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저렇게 이제 투자를 멈출 만한 그런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리거가 이제 하나 당겨졌을 때 하나 둘씩 투자자들이 던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이제 차익 실현 타이밍이구나 하고 와르르 이제 눈사태가 일어나듯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근데 아직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보면 젠슨 황 같은 경우는 빅테크의 천문학적 AI 지출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대 기술 기업이 천문학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지출을 예고를 했고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우려를 일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인프라 구축 시기에 와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호실적을 얘기를 하면서 메타보다 AI를 더 활용하는 기업은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들이 그토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거품론이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과 자주 비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 당시에는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기업이 많았던 반면 현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가 실제 업무의 100%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AI를 빠르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닷컴 버블은 인터넷에 개발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AI를 바로바로 개발해서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영업에 창출을 할 수 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인프라에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982조 원을 베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폴로 계획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패권 장악을 위해서 투입하는 자본 규모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그래서 19세기 철도 확장이나 20세기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을 압도하는 역대급 인프라 구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 알파벳 등의 미국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982조 원을 투입한다. 올해만 1000조 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본 지출이 처음으로 매출 50%를 넘어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투자는 지속되는데 향후 이제 그런 위험성은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 투자 자체가 모든 게 현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금과 이제 일부 채권을 활용한 그런 차입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회사채죠.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빚이 많아지는 구조인데, 그것을 이제 빠르게 회수해서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버블을 터뜨리느냐 마느냐의 핵심이 될 거고요. 향후 27년, 28년으로 갈수록 계속 여기에 대한 의문이 부과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까지는 저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진검승부는 27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AI에 대한 불황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깰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유료 구독자가 고객이 2년 사이에 410%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확실히 이 유료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3, 4분기에는 좀 증가 속도가 줄긴 했지만 작년 한 2분기 정도, 3분기 정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필요성이 이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성능이 돈을 주고도 사용을 할 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차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렇게 이제 메타, 그 다음에 MS, 그리고 구글,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아마존, 이런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크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합쳐서 1,000조 원을 쏟아붓는데, 과연 이 4개에 대한 기업들이 공존을 하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업들의 힘이 쏠리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힘이 빠지는 구조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 AI 버블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한쪽이 힘을 받고 나머지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기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는 AI에 대한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버블이 탁 터지면서 AI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를 많이 투자했던 기업들, 많이 생성되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뭔가 서열 정리가 되듯이 AI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나뉘게 되면서 그게 정리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리되는 그 자체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 많은 투자금이 이제 올해 집행이 될 텐데 어디에 이제 투자가 될 거냐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저는 이 인프라에 투자가 된다. 그 인프라가 뭐냐?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되겠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뉠 거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뜨긴 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감당이 돼야 될 거죠. 그래서 그 전력에 대한 물음표가 올해 아마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대미 투자에 대한 1호가 계속 에너지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활용해서 이 미국의 에너지 플랜트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이제 간밤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금요일에. 그래서 미국의 최대 TVA와 6기가와트의 SMR 함대를 구축했다. 그래서 원전 종주국 탈환을 시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전문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최대 공영 전력 사업자인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와 손을 잡고 북미 전력 시장 판도를 바꿀 대규모 원전 단지 조성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은 TVA와 미국 내 7개 주에 걸쳐서 6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배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이번 협약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SMR 도입 계획으로 뉴스케일이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상업적 실적 확보 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옴으로써 지금 미국의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가 18%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 위기로 왔던 하락분을 모두 다 메워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좋게 이제 반전이 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개 주에다가 전력망을 깐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시범에서 대규모 양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소규모 실증 사업에 머문 SMR을 확실히 대규모로 지금 양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뉴스케일이 이번 협약으로 개별 프로젝트 단위를 벗어나서 함대형 배치 경로를 열었다라고 하고요. 함대형 배치는 똑같은 설계 원자로를 여러 지역에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한 설계를 건설 비용을 낮추고 공사 기간을 줄이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건설 비용을 낮추고 공사 기간을 줄이는 거. 이게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AI에 대한 전력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필요한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10개를 짓는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2040년에나 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1, 2년, 2, 3년 안에 필요한 이 에너지가 많은데 그거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SMR이라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SMR이 지금 이제 실증 단지를 건설해서 하나둘씩 실증을 하기 위한 그런 이 원자로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설계가 있고요. 그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NRC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당장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SMR에 대한 속도를 가속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이미 안정적인 그런 운용이 가능한 모델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BWRX300 모델, 그죠? G 히타치, G 보노바 모델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경수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 원전을 그대로 본떠서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실증 단지를 활용해서 안정성을 오랫동안 검증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루마니아 로파워 프로젝트와 엔트라 등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은 미국 본토내 이제 확실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신뢰를 높였다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미국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SMR이라는 기업인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SMR 기업들은 지금 실증단지 착공을 하고 이제 운용을 하는데 향후 혹여나 NRC에서 설계 인증을 받지 못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걸 수정하고 만들어서 이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NRC에서 인증을 받지 못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하나 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렇게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야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인증을 받은 SMR 기업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그게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러와 BWX 테크놀로지스 여러 경쟁사가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아직 문턱을 넘은 곳은 뉴스케일 뿐이다. 그러나 이 BWX 테크놀로지스도 캐나다에 이미 실증로를 4개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BWX 테크놀로지스도 경수로를 활용한 이 에너지 SMR이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나 MOU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자금 조달도 좀 과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SMR에 대한 투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한다면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자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벌써 MSL이라는 이제 차세대 원전을 지금 건설했고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이제 패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부유식 원전을 운용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MSR이라는 것은 토륨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MR을 지금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기술인 용융염 원전과 소듐 냉각 고속로가 AI 확산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용융염 원자로를 활용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SFR이라고 해서 소듐 냉각 고속로를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기업은 테라파워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연료 같은 경우는 우라늄과 토륨, 저렇게 플루토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토륨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SFR은 이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혼합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토륨이 지금 중국에 또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료 가격 입장에서도 지금 안정성 입장에서도 조금 유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저 토륨이라는 것은 핵 폐기물에 대한 반감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 기존의 우라늄보다 훨씬 핵 안정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높죠. 그래서 연료 상태는 액체이고요. SFR은 이제 고체입니다. 그리고 냉각제는 용융염, 녹인 소금을 사용하게 되고, SFR은 이제 액체 나트륨. 그리고 입지 같은 경우는 모두 가능합니다. 둘 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냉각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고, 설치 장소도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료로 봤을 때는 토륨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핵 폐기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핵에 대한 에너지 원료에 대한 수급을 봤을 때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저 SFR, 특히 테라파워에 대한 모델을 밀어주는 형태이고요. 확실히 경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국가들이 모두 이제 원전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반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륨 원전은 그럼 에너지가 안전한데 핵 폐기물도 적고 그럼 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1960년대 이미 테네시주,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 실험로를 가동을 했는데 이후 연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핵무기 경쟁 구도 속에서 토륨보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중심의 연료 주기와 원전 기술의 정책 역량을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토륨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운용하면서도 핵 폐기물을 활용해서 그 핵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저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저 토륨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에너지에 대한 패권 싸움, 그리고 AI에 대한 에너지 필요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저 토륨과 SMR이 연결되는 그 고리를 계속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SMR은 기존의 그런 육지에 짓는 것도 되고 이제는 바다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마트백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SMR을 바다로 가는 그죠? 부유식 SMR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원자력연구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도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2035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2030년, 중국은 2035년을 목표로 해서 부유식 SMR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형 컨테이너선을 운영할 수 있는 SMR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HD현대와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SMR은 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아마 달 쪽에 가면 달 탐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달을 개발하거나 혹은 화성을 개발할 때도 그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가져가서 그것을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대한 태양이 있어서 무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뭔가 집중된 에너지, 출력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단시간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핵 에너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 먹거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저런 원자력 발전이 또 협력이 되는, 그죠? 컨비네이션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저것을 실어 나르는 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0층 높이의 건물 높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SMR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G라는 이 기업이 폴란드 핵심 산업기지 부지 내에 SMR 6개 블록을 확대하겠다라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4기에서 6기로 증설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이제 이 SMR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 히타치 BWRX300 모델을 도입을 하게 되고 폴란드 전역에 24개 블록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SMR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부총리가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별로 SMR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 SMR이 떨어질 수 없는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SMR이 주목을 받게 되고요. 이제 기술력이 가속화가 될 거고요. 그 투자금이 올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SMR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겠지만 반도체만 주목을 받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근본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잠깐 올랐지만 이제는 이 SMR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제는 2월 12일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향후 미국과 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미 투자 1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기업들이 어떤 협력을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에서 5월 정도는 이 미국의 그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계속 왈가왈부하겠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기존대로 케빈 워시가 될 건가 아니면 케빈 워시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비둘기파의 그런 의장이 또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될 건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때 똑같이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건설 기회와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여유롭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뭐 다음 주 차트, 뭐 내일 주가 요거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노림수를 가지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노림수가 있는 근거를 찾고 그 근거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향후 이제 뭐 계속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AI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그거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AI도 선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런 트리거들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터지게 될 건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잠재 리스크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